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수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김기현 대표도 당무를 중단하고 거취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이틀째 자맹이 들어간 김 대표는 이르면 오늘 입장 표명을 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최태원 회장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본사를 방문한 가운데 오늘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내일 열리는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면요.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김광상 변호사, 김진희 변호사, MBN 장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장가희 기자, 오늘 첫 번째 사건 참 황당합니다. 첫 번째부터. 지금 세상이 좀 어느 세상인데 학교 교직원이요. 학부모들한테 교장 자녀의 결혼식 알림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가족 같은 사이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주 한 고등학교의 직원이 교장 선생님 자녀의 결혼 필요연 일정을 알리는 문자를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들에게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측은 오후 6시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는데요. 네. 이를 본 학부모는 만약 다른 학생 학부모가 5만 원을 부조하는데 우리만 안 하게 되면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5만 원을 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아니냐? 이런 볼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김진희 변호사님, 이런 문자 보면요. 사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 걱정 때문에 뭐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뭐 다른 학부모는 얼마나 했나, 뭐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문제가 되는 거 맞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조문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네. 그 제주교육청 이제 공무원 행동강령 2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아니면 또 이제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이제 뭐 친족이라던가 보시는 것처럼 뭐 근무를 현재 하고 있는 곳에 한해서 이제 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가 여기에 포함되느냐가 문제인데 이 학부모라고 하는 거는 직무 관련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자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부모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보내서 뭐 경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수수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이제 해명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학교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제 교장 선생님의 자녀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운영위원들이 관련 사안을 알려달라고 먼저 물어봤다. 네,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학부모 운영위원 5명한테만 이야기를 한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 교장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교장 명의로는 이런 거를 보낼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는 친목회장을 통해 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이 얘기만 놓고 봤을 때 네. 상식적으로 이제 뭐 아까 읽어드린 그 규정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학교 교장 역시도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게 부적절한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제 본인 이름으로는 보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네네. 일단 학부모 운영위원 5명한테 보냈다고 했는데 우연히 잘못 간 것 같다라고 하는 학교 측의 해명인데, 근데 이게 이 문자를요, 문제는 더 많은 학부모가 받았다고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일단 이 자체는 사실은 이제 행동강령 위반도 되고요. 이제 적절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의 운영위원은요, 학교의 어떤 자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학교마다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학교 운영위원회고 네. 운영위원이거든요. 그럼 운영위원들은 사실은 회의를 자주 하기 때문에 교장, 교감, 또 보직 교수들하고 굉장히 친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구두상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 언제 자녀분이 결혼한다 이런 차원에서 스스로 어떤 축의금을 전달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거 자체 이제 문자로 전달하면 사실 운영위원이 뭐 학교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학부모들 많이 알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누구 학부모는 한다는데 취임한다는데 나는 어쩌지? 다 고민할 수밖에 없고 아마 우리 국회 앵커도 아시다시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자녀 결혼한다고 문자 오고 그러면 기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장이 전혀 학교에서 행사 때 임명식 정도 있는데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정말 기분도 나쁘고 행동강령도 위반되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일단은 뭐 교육청에서 조사를 분명 할 것이고요.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은 왜 이런 문자를 보내서 사건을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워졌지만 행정실장 명의로 나갔습니다. 행정실장 명의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 거죠. 네. 만약에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하면 운영위원장한테 보내면 되죠. 그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한테 보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해명이 맞지 않은 거짓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 개개인한테 보냈다는 것은 결국은 뭐 나쁜 얘기라면 일종의 수금 같은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진짜 속된 말이지만은. 예. 근데 이게 공공에게 횡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이 학교에서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 이 문제를 일으킨 학교죠. 뭐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까지 뭐 더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일단 문제가 있었던 학교인데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불법 촬영 문제가 좀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이제 휴대전화 기기를 설치를 해서 50명이 넘는 여학생 그리고 또 교직원을 불법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경찰 조사가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학부모들은 학교에 뭐 진상이 어떻게 되냐, 이게 뭐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 학교 측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보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자녀 결혼 문자 알림, 이 건 역시도 함께 이제 감사관실에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학교에 대해서는 뭐 몰래카메라 건도 마찬가지고 이 건도 그렇고 지금 진상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밖에서 좋은 얘기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장가 기자, 이번엔요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러 온 지인을 성폭행한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던 도중에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예.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 SNS에서 좀 교육계의 목소리를 잘 내는 유명세를 탄 초등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가 지인을 숙박업소로 유인해서 성폭행을 시도하지 못하고 이 경찰에 피소가 됐는데요. 이 선생님은 초등학교에서 성이나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생활인권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은 이 초등학교 선생님과는 지인 사이고요. 앞서서 2차례 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자신이 과거 다른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얘기를 이 선생님에게 한 적이 있어서 선생님은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과 피해자가 둘이 술을 먹게 됐고요. 밤 12시까지 둘이 술을 먹다가 선생님이 모텔에 잠깐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모텔에 따라가긴 했지만 예. 선생님은 앞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를 했었고 모텔에서는 계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성폭행을 하려 했는데 놀란 피해자는 자신의 몸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강하게 저항을 해서 더 큰 피해는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그리고 피고소인 측 변호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모든 트라우마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듣고 힘들어하는 걸 다 알면서도 모텔을 유도해서 피해자분 연락 왔을 때 당사자가 사과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뭐 피해자한테 용서 구하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맞습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뭐 양측 얘기 더 들어봐야 되는 건 맞겠습니다만 일단은 외견상으로는 현직 교사라는 사람이
성추행 피해 입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황당한 그런 사건인데요. 지금 이 교사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뭐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제 성인권 문제 다루는 이제 생활인권부장이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신문의 교육 칼럼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꾸준히 연재를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팔로워도 이제 5천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 일종의 이제 교육계에서는 인플루언서로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망을 받고 또 신뢰를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한 A 씨 입장에 따르면 이 A 씨도 사실 이제 처음에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평소에 이 B 씨, 이 교사가 굉장히 친분이 있었는데 온라인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굉장히 인플루언서고 뭔가 칼럼도 연재하고 이러니까 친절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참교육자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화가 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피해자 본인이 과거에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번에 또 이러한 범죄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좀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이 교사가 범행 인정은 했다고 하는데 뭐 성추행 실패한 다음 날 이 피해자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사과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나 사과라도 해주면 안 되겠냐. 제발 좀 사과 좀 해줘라. 저 정말 정신이 안 차려져서 그렇다. 이런 문구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어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섣불리 표현하는 게 더 죄송한 일이 될 것 같다. 너무 추하고 못나서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범행 사실은 다 인정을 한 거고 네.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혐의 대부분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사의 법률 대리인 측도 이거 합의한 성관계는 아니었다. 성관계 시도는 아니었다. 이것도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SNS를 폐쇄했고요. 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피해자 측에서는 일단 처음에는 가해 사실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SNS에 피해 사실과 관련 영상을 갖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용서할 마음이 좀 없었다. 그리고 참교육자로 포장된 것이 이제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일단은 더 문제는 이런 짓을 벌이고 이 교사가 뭐 멀쩡하게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다. 또 어제 보니까 출근도 어제까지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통 이제 상담자, 치료자의 특히 성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의 직업윤리가 엄격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분들이라든가 상담 치료자분들에 대한 직업윤리.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일부에지만 발생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가진 것 같지만은 사실 공적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오가면서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네.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업 윤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공개되거나 인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감춘 듯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명확히 우리 형사당국에서도 명확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고소장 내고 공론하지 않았다면요. 계속해서 뭐 인플루언서 교육계 활동을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형사합의하고 끝냈다고 하면은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생겼겠죠. 비도덕적인 문제가 더 생길 큰 문제가 됐으니까 혹시 모르지만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경찰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일지 전 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피해성을 개인적으로 만났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신분이 교사고 인플루언서 공인이라면 행동에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지난달에 사실 저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긴 해요. 네. 돈 때문에 의붓어머니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던 이 남자 있었는데 뭐
후속 내용이 더 들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붓 어머니의 기초연금을 탐내서 살해한 후에 어머니를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우발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검찰은 이 남성이 지속적으로 의붓 어머니의 재산을 탐낸 사실을 확인해서 이 살인에서 강도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를 했습니다. 네. 고시원에 살면서 일용직 근로자 생활을 하던 이 남성은 지난 10월 의붓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의 기초연금 그리고 누나의 장애인 연금이 든 통장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이를 말릴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런데 이 말리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경북 예천의 갈대밭에 안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김지 변호사님, 일단 살인에서 강도 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 경찰 조사를 할 때는요, 지금 이 가해자인 이 배 씨가 진술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게 의붓 어머니 탓이다라면서 의붓 어머니 탓을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냐면,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가 연체가 돼서 알고 봤더니 의붓 어머니가 교제 중인 남성한테 돈을 빌려줬다라고 의심을 하게 됐다. 네. 그래서 화가 나서 의붓 어머니를 살해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이제 그냥 살인죄 잖아요. 우발적인 살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고 있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밝혀진 사실이 뭐였냐면 누나의 그 어떤 정신병원 치료비가 연체된 게 다름이 아니라 이 배 씨의 책임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배 씨가 주장했던 거. 그러니까 이 의붓 어머니가 본인이 교제한 남성한테 돈을 건넨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런 정황이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 씨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체는 뭐냐면 아까 이제 장가희 기자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 이 배 씨가 범행 당일에 의붓 어머니 주거지에 간 이유는 친누나의 장애인연금 통장을 가져오려고 이제 처음에 방문을 했다가 이거를 말리니까 결국에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 이게 이제 사건의 이제 실체이고 그 이후에 이 통장에서 실제로 165만 원을 인출해서 사용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돈을 뺏으려고 했던 강도가 사람을 살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이 아니라 강도 살인이다. 강도살인이다. 이렇게 변경이 될 겁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는 일단은 정리하면요. 의붓 어머니가 남자에게 돈을 써서 뭐 화가 나서 이제 살해했다더니 알고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고요. 일단 본인 돈 욕심에 어머니를 살해놓고 일단 고인 모독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은 계획적으로 돈을 노리고 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의붓 어머니라고 하는 아주 잔혹하게 그런데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우발적 살인, 즉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이 잘못됐고 돌아가신 분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거기서 이제 약간의 그 뭐 몸싸움이 있은 사후에서 범행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속이려고 했던 거죠. 예. 근데 우리 수사기관이 잘 해갖고 그 부분을 해서 전혀 없는 사실을 통해서 본인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이 피의자 배 씨가요. 범행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뻔뻔했는데 그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죽이고 나서도 몇 번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래 살해하고 그래 뻔뻔하지. 계획 범행이셨어요? 갑자기 화가 나서 저지르었어요. 돈 때문에 살해한 거 맞으십니까? 돈 갖고 하긴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머니 왜 살해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에서 30만 원을 왜 인출하고 겁니까? 그거는 어머님이 제 전날 통장에서 돈을 찾아달라고 해서 전부 다 뺐다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요. 165만 원입니다. 165만 원 이거 쓰려고 의붓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게 정말 참담하고 씁쓸한데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이 배 씨의 이게 악행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요, 배 씨가 이제 지속해서 의붓 어머니의 이제 돈을 이제 탐낸 사실이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올해 4월에 실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본인이 경륜 배팅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에 이제 후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거기다 쓰게 됐고 그래서 범행 직전까지도 채무가 무려 2천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디 돈 빌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악행이 더욱더 우리가 경악할 만한 것은 이 씨가 사망할 경우에는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그 유언장을 유조한 거예요. 유언장까지 위조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까지 범행을 악행을 하면 이게 들통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돈에 너무 쪼들리고 도박을 하고 인터넷 방송에 후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니,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이거 돈도 없는데 인터넷 방송 후원한다고 그 클릭하고 있고 이게 정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악질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악질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어머니 시신을 아버지의 고향에 유기까지 했습니다. 멀리까지 글쎄 가가지고. 말이에요. 아마 더 계획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다른 형태로 유기했을 텐데 아버지의 고향에 유기했기 때문에 본인도 두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장 그 유기하기 쉬운 곳에 유기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 이제 뭐 본인의 연출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남편의 고향에 가서 이렇게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죗값에 맞는 상식적인 판단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5금금 많은 사건, 사고 많이 다뤘지만 이번 사건은요 황당하고 또 뭐 엽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명의가 있는 병원은 어디일까 막 찾아보고 민간요법까지 찾아보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은 암에 걸린 자신의 장모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붙였다. 그렇습니다. 40대 김모 씨는 폐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한 장모를 간병하던 중에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서 장모에게 던졌습니다. 어휴. 이게 퇴마의식을 한다는 이유인데요. 퇴마의식이요. 네, 장모는 두피, 손, 얼굴, 목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유,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이 퇴마의식이라는 게 좀 비과학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구체적인 경위가 나온 바가 없지만 뭐라고 할까,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밖에 좀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이제 화재를 일으키려고 한 다음에 그렇게 퇴마의식을 했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는 변명을 거죠. 할 수는 있다. 말하자면 이거 자체가 말하자면 장모가 질책을 하니까 뭐 술 먹어 질책을 하니까 퇴마의식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범행 당시에 음주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심신미약 상태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할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것을 불을 붙여서 던져갖고 여기까지 다 타기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무슨 어떻게 심신미약일 수 있느냐. 그냥 본인이 먹는 우울증 약이 있는 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후에 뭐 변명하는 걸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건강이 안 좋으면 사실 뭐 사위든 누구든 되게 가진 방법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일단은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범죄 혐의가 기소된 범죄 혐의 내용이 이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하고요. 어렵네요. 그다음에 어머니를 이제 존속 살인죄로 기소가 됐는데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은 불을 질러서 사실은 거기에 있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필적이지만 그런 행위를 하고 퇴마식을 하면서 종이를 태우면은 침대나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고의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심신미약이 했는데 이제 본인이 우울증 약을 뭐 많이 복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존속 살해 미수에 대해서는 불을 지르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약간 우울증이 있었고 아니면 이제 고치기 위해서 했는데 과실이 있었던 건 맞지만 이걸 살해까지 갈 그런 고의는 없었다. 그래서 존속 살해 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죄다.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 뭐 종교의 자유 뭐 존중해야 되고요. 또 퇴마의식 자체가 뭐 비과학적인 방법이지만 뭐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딱히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 때와 장소 상황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 장모가 굳이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런 지금 범행까지 당해서 뭐 범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이제 실수라고 해야 될지 어찌됐건 이런 어떤 일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법에서 지금 이제 적용되는 혐의가요.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죄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그 단순히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죄보다는 훨씬 크게 처벌이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건물에다가 불을 이제 질러서 사람을 다치게 한 거면 건물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큰 피해를 이제 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가중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 이 병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건데 병원 건물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했다면 정말 크게 주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어쨌든 이 그 장모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아무튼 예, 잠시 뒤에는요 저희가 따끈따끈한 정치권 소식 다루니까요 채널 고정이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픽의 박진아입니다. 하얀 설원 위에서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 이 사이로 검은 물체가 지나가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곰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스키장,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 시커먼 물체가 앞으로 슝 지나가죠. 어디선가 흑곰이 나타나 슬로프를 횡단했습니다. 하마터면 곰과 충돌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최근 생태계 파괴 등의 원인으로 곳곳에 곰의 출몰 소식이 들리곤 하는데요. 서로가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할지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여기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벽면이 무너져 내린 건물이 있는데요. 실제 뉴욕 시내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제 아파트가 갑자기 붕괴됐습니다. 이미 다행히 매몰되거나 이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는데요. 2명 정도만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해당 건물의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96년이나 된 낡은 아파트인데다 이미 수년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져서 발빠른 조치가 없었던 데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 픽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쉿 제스처, 지난주부터 지금까지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 전말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인데요. 시장을 찾은 이 회장을 본 시민들이 이재용을 외치면서 연호를 하자 시민들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주며 이름을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이 회장.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 함께한 곳에서 자신에게 이목이 쏠리자 조심스러웠든 싶은데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인간미 철철이다, 친근해서 보기 좋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관심은 김기현 대표 거취에 쏠리고 있는데요. 자, 장가 기자, 김기현 대표 이틀째 자맹입니다. 지금 어디 있답니까? 어제 저희 MBN을 포함해서 여러 취재진이 밤새 김기현 대표 집 앞에서 뻗치기를 했는데요. 이른바 뻗치기. 네, 제가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김기현 대표가 아직까지 자맹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김 대표의 거취 표명이 곧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영숙 단장님. 일단 내일 김기현 대표가 주재하는 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뭐 결단을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내려보십니까? 뭐 오늘 결단 내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내일 최고위원회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최고위원회도 뭐 연기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얽매여서 뭐 내일 최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결단 내린다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할 부분 검토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금요일 오전에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네덜란드에서 돌아오시기 전에는 네. 어떤 식으로든지 결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돌아오셨는데 뭐 그 이후에 결단이 나온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당의 오롯이 당 대표로서의 결단이 아닌 또 뭐 어떤 용산과 뭐 그런 시그널 교류가 있었네 없었네 이런 그 다음에 잡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뭐 대통령께서 네덜란드에서 귀국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단 내리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일단 당 내부 상황을 아시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설주환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내일 중으로는 일단은 결정하실 것 같다고 원단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퇴 카드 외에는 달리 지금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로서는 뭐 오늘 여러 뭐 국민의힘 내부 뭐 하태경 의원이란 이런 분들은 뭐 사퇴를 하되 대표직 사퇴를 하되 뭐 출마는 우리가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울산에서의 출마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불출마 카드를 장제원 의원이 이걸 내밀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그냥 본인은 출마하면서 사퇴만 하겠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향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 본인의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그리고 대표직 사퇴까지 이루어져야지만 네. 어느 정도 이 혁신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뒤에 더 심도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장가 기자,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김기현 대표 결단 요구하는 여권 인사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차가운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홍준표 시장은 훨씬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은 눈 감고 뭉개면서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철부지 애들까지 동원해서 반혁신을 외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사직생을 당 구성원 전체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김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원효숙 단장님, 일단은 어쨌든 김장연대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김기현 대표 그리고 장제원 의원인데 장제원 의원이 먼저 일단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요. 김 대표가 이제 어떤 선택을 내릴지 궁금한데 설 부위원장이 좀 전에 운을 띄셨지만 일단 뭐 국회의원 불출마, 뭐 대표직 사퇴, 그리고 또 불출마 사퇴 뭐 세 가지 중에 크게 보면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지금 뭐 경우의 수가 몇 가지는 있는데요. 불출마를 하고 당 대표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불출마를 하고 당 대표직에도 사퇴하느냐, 아니면 험지 출마나 아니면 그 기존의 지역구에서는 출마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 대표를 사퇴하느냐,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당 대표직은 사퇴하시고 현재 울산 지역구에서는 출마하지 않으시면서 그리고 그 다른 데 출마하는 문제는 당에 일이 많은 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놓고 이제 험지로 가는 거예요. 험지든 아니면 조금 더 상징성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 뭐 이런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그 이런 이제 뭐 비대위 설인이 이런 게 나오는 게 뭐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배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의 어떤 뭐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여론의 변화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지금 계속 누적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대로 이제 총선을 치르면 되는 거냐? 이렇게 총선 치르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서울 수도권에서 굉장히 참패하는 게 아니냐? 사실은 그 경고등은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총선기획단의 보고서 굳이 보고서 없어도 현장에서 이제 출마 희망자들이 지역을 뛰어보면 느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말만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분출되는 상황에서 어떤 뭐 대안적인 커다란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대표직을 사퇴하시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그 김기현 대표 끝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뭐 그 전에 이제 영남 출마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회는 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당대표 사퇴하고 수도권이든 험지 출마를 일단 추천하셨는데 서울 부위원장님은 좋은 카드라고 보십니까? 네, 뭐 불출마, 그러니까 울산 지역에서의 재출마는 명분이 많이 떨어져요. 아니 그냥 본인 지역구 지키려고 대표직 던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혁신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가 향후에 정말 본인이 여기서 정치를 마무리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본인의 이 어떤 꿈꾸는 더 큰 어떤 정치적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대표로서 본인이 당대표 취임하면서 뭐라고 연설하셨습니까? 연설에서 당대표 지지율이 55%를 넘어가고 그다음 대통령의 지지율을 60%를 견인하는데 본인이 뭔 힘을 다하겠다 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본다고 한다면 어떤 본인의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오히려 본인이 자리를 던지면서도 대표 카드를 던지면서도 오히려 더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이 당을 위해서 당의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어떤 올라가기 위한 어떤 밑받침이 될 것인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혹시 뭐 당대표를 유지하면서 뭐 이선에서 이제 총선 지휘하는 이른바 뭐 이해찬 모델 이런 얘기도 계속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서울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근데 이해찬 대표일 수가 없어요. 이해찬 대표는 정말 민주당에서 전략가로서의 자리매김을 충분히 하셨었고 당대표로서 선거를 이끌어도 보셨었고 어떤 경험이 충분히 축적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대통령 선거, 뭐 국회의원 총선거.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럼 이해찬 대표 정도의 전략가이냐?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사실상 뭐 자타가 제가 아무리 뭐 평가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는 저는 지장은 아니세요. 그냥 덕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덕이 많으시고 주변에 뭐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리더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이해찬 대표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두 분 다 일단 함지 출마 쪽으로 일단 추천하시는 모양새군요. 자, 이렇게 김기현 대표 사퇴 시에 뭐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요 오늘 제시한 내용도 있는데 좀 독특한 내용이라서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비대위로 간다면 그렇다면 저는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저는 인요한 위원장 같은 분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그만두신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저는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면은 이제 비대위로 접어들고 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 했을 때 혁신위원장 맡았던 인요한 위원장을 안철수 의원이 이제 추천한다 이런 내용인데 원장님 뭐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인요한 전 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선대위원장으로 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동선대위원장. 하지만 비대위원장은 오시는 게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설주화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뭐 전략이 뛰어나냐, 뭐 안 그러면 뭐 다른 부분이 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실무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세요. 네. 인사, 조직, 뭐 각종 이제 당무와 관련한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강점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기존의 다른 현역 의원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총선 시즌에서 해야 될 실무의 양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부분을 당대표로서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신뢰를 다른 의원들한테 주신 건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무를 사실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무라는 게 복잡한 기계장치나 다름없어가지고 그 아무나 이렇게 모르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함부로 정당을 돌리거나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뜻으로 안철수 대표가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선대위원장은 몰라도 비대위원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비대위 얘기가 나온 김에요.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뭐 사퇴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여론도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전제로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런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아서 또 비대위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선대위를 조기 출범시키거나 뭐 이렇게 시나리오도 또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세요?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사퇴를 하시게 되면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재욱 대표 대행 체제가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 시즌2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변화를 추구하는 대변혁의 어떤 키를 승부수를 던져야 될 이 타이밍에서 네.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쭉 하다가 약간 힘들어서 사퇴를 하는 상황에서 같이 어쨌든 투톱으로 이 당무를 이끌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계속 당무를 같이 이끌어 오셨던 윤재욱 의원이 그냥 떠안고 다시 대행체제로 가게 되면 그러면 도대체 변화한 게 뭐냐 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다. 예. 그럼 서울 위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좀 상대방을 바라보시기에 좀 추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의 정무 감각은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인요한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겠다는 아니다? 건 라 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밑에 있는 어떤 당내에 있는 그룹들이 농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이번에 혁신위원장으로서 보여주셨지만은 뭐 치어리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미지는 좋으시니까요. 뭐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역할 분담에 있어서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아니시라고 보고요. 저는 그러니까 원칙대로 보통 정당에서 보통 당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가기 전에 보통 원내대표가 그 중간을 맡아서 비대위원회로 가는 과정을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재호 원내대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까지 조속하게 이뤄내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비대위 봤을 때는. 쪽으로요? 네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여권에서 한마디씩 보태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로 가는 방향으로 한마디씩 보태고 있는데 그러자 장가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직격탄을 날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다가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한마디씩 보태고 있는데 예의는 좀 갖춰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의 갖춰라.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책임이 김 대표에게 있다고 보지도 않고 억지로 이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에서 후보로 내보낸 사람,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네. 싸가지 이게 또 나왔네요. 사실 얼마 전에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자,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직전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오는 뭐 연민이라고 할까요? 동병상련이랄까 그렇게도 읽혀지긴 하는데 원단장님 이렇게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자기가 그 당대표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갔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그냥 상기시키려는 그런 제스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우리 당에서 이준석 전 대표보다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 뭐 비판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워딩이라는 게 뭐 김기현 대표를 비판하면서 쓰는 워딩이 그전에 인유한 혁신위원장한테 영어 쓰는 수준의 그런 이제 그 아주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비판은 아니고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내부 비판, 정제된 표현을 저는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프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장재원 의원이 불출마를 하고 그 전에 이제 계속 그 숙제 같은 거였죠. 이 혁신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변화의 키는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그 숙제를 제출해야 될 그런 타이밍에서 적절한 그러면 그 키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는 질문이 본인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 시점이 지금 온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 장고를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당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결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설주환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뭐 두둔해야 될까 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문제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를 지칭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 김기현 대표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정당, 당 내에서 아니면 대통령실에 어떤 쓴소리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저는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본질적인 부분, 그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지만 어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정말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전혀 없으면서 국민의힘 당대표만 물러나게 하면 이것이 곧 쇄신이고 혁신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사태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각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오히려 좀 지금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오히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어떤 이준석 대표의 의견인가? 뭐 일관된 의견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계속 김기현 대표만의 문제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서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한 방송에서도요. 김기현 대표 사퇴론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그 발언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에게 거취 압박을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김기현 대표는 지금 초선 의원들과 상당수의 이제 재선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김기현 대표가 본인들의 공천을 뭐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컷오프 시켜버리진 않는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연대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한 사람이 김기현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겠죠 지금. 뭔가 초선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의 공천에 대해 손을 대고 싶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겠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공천 파동의 서막이라 봅니다. 공천 파동의 서막이다. 원장님 이거 굉장히 좀 센 발언이고 또 더 나아간 발언 같아요. 아니 뭐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21대 총선에 대한 사람들의 반면교사가 있는 거예요. 21대 총선에서 이제 그 공천을 한다 그랬는데 근데 막장 공천이 되고 뭐 고생한 사람들 잘라내고 뭐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너무 편하게 공천 주고 관세 지역에 그런 이제 공천이 굉장히 불공정했고 그런 불공정한 공천이 결과적으로도 개헌 저지선까지 밀리는 그런 이제 총선 참패를 낳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당을 알고 내부를 잘 알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비대위원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는 뭐 국민의힘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여론입니다. 이게 내 공천을 해주는 게 당신이다. 아니 그런 차원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어떤 사람은 공천을 받고 공천 받지 못하고 물갈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정해질 때 정해지더라도 적어도 이제 그게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추기를 원하는 게 총선 출마자 모두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런 막장 공천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지지도 사실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누가 오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불안감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그런 질서 있는 변화, 이거를 주장하는 것 그 자체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당대표 얘기에서 공천까지 좀 나아갔습니다. 장재원 의원 불출마로 인해서 친윤 의원들도 또 다른 친윤 의원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거치 주목인데, 특히 이제 권성동, 윤한홍 의원은 장재원 의원 총선 불출마 직후에, 어제 직후에 둘이서 이제 1시간 동안 만났거든요. 어떤 얘기 나눴는지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좀 장재원 의원 불출마 결정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안 그래도 좀 윤한홍 의원님과 지금 회동하고 나오시는 길이시잖아요. 좀 두 분 어떤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회동한 사실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 친문이시잖아요.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윤한홍 의원하고 어떤 얘기 나눴냐 했더니 만나는 사실, 회동한 사실 없다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장재원 의원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큰 힘이 됐던 분들 아닙니까?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이선으로 일단 후퇴를 오랜 기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단 내리는 걸 좀 요구하기가 좀 무리가 따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긴 해요. 그게 이제 결단이라는 거는 결국 상징성, 선수, 지역, 나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전에 이제 자기 지역구 불출마하고 서울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고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게 종로 출마를 하면서 약간 퇴색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친윤 핵심 실세 그룹에서는 장재원 의원이 이제 최초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을,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당을 위한 희생이라는 상징성도 장재원 의원이 어찌 보면 선점을 하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이 차례차례 나온다 그러다 하더라도 그게 그 상징성이 장재원 의원의 그런 이야기보다는 클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뭐 김기현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될 타이밍이 오고, 그러면 그 뒤에 차례차례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지만 이게 그 두 분의 결단에 약간 밀리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이게 그 효과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시점과 모양새로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거는 아마 각자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금 뭐 그래픽에 김재동이라고 나갔는데, 김기현 대표, 그리고 장재원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 이렇게 나갔는데, 장재원 의원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 모든 일의 사실 중심인물 아니겠습니까? 사실 장 의원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희생 요구했을 때 뭐 거세게 이제 새 과시하면서 반발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영상 저희가 한번 보고 나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가래요. 서울을 가랍니다, 저보고. 저는 제 알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꿔온 사상 발전, 이 일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험지 출마하라 하셔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원장님, 일단 저 발언 이후 한 달이 지난 이 타이밍에 왜 불출마했냐, 뭐 이거 놓고 해석이 많은데, 일각에서 뭐 대통령실하고 논의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배경이었다고 보세요? 근데 불출마 결단이라는 거는 장재원 의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도 이미
그런 거 관련한 소문들이 상당히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불출마 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저런 이제 그 영상에서 보듯이 조금 계속 이제 출마할 것처럼 이런 발언을 한 게 좀 이례적이었고 네. 그 당시에는 그 인유한 혁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좀 강압적으로 좀 모양새나 시점이나 이런 걸 좀 당겨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는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이 지금 시점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당에 부담 주지 않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결단을 내리신 건데 항상 대통령의 핵심 실세 측근의 잔혹사라는 건 매 정권마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그 잔혹사가 잔혹사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잔혹사가 잔혹사에서 다음 총선을 위한 나라를 위하고 당을 위한 밑거름이 되느냐 이 판단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장재원 의원은 이제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그런 이제 잔혹사로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수면으로 오늘 어제 떠오른 거지 계속 그런 얘기는 있어 왔다. 그렇군요. 자, 설주환 부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에서는요, 이 장재원 의원 불출마 선언에 이 빈손으로 자신의 지역구 부산 사상이죠 내주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반응들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뜻인가요? 이제 뭐 3년 뒤, 2년 반 정도 뒤면 또 지역 선거, 지방 선거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부산시장의 도전을 아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부산시장. 네, 어찌 잠시 쉬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장재원 의원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다음 선거에 대비를 아마 할 거긴 할 것 같아요. 뭐 부산시장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입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입각을 만약에 총선 이후에 뭐 입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러한 진정성이 훼손되는 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저는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는 저는 희생이다 보지는 않아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 응당 책임을 졌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어쩌면 측근 중에 측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힘이 있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잘했었어야죠. 그리고 뭐 어떠한 직도 맞지 않았다고 하지만 뭐 국민의힘 뒤에서 정말 그러면 장재원 의원하고 악수 한번 하려고 아니면 얼굴 한번 비치려고 하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뭡니까?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항상 장재원 의원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저는 당연히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졌다고 봅니다. 네. 네, 일단 보면 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 중구, 영도구 출마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마 중이란다. 뭐 그래서 올드보이들이 이제 귀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일단 김기현 대표 거취 문제 나오면서 여권의 권력구도 재편.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관 기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우선 이 한동훈 장관의 정계 진출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친윤의 퇴진 이후에 좀 지지율 반등을 꾀할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할론 가지고는 또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뭐 비례 순번에 두고 선대위원장 맡겨야 한다. 아니면 격전지에 도전해서 뭐 야권의 대항마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시각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검찰 출신 원희룡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죠. 네. 정치권에서는 이 두 사람을 이 총선 간판인 비대위원장으로 나설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원장님 일단 어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체제를 이제 뭐 전환할 수 있다 이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내에 검토 중인 거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아직 검토를 하는 단계는 아니고 어떤 분들이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와전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그 전에 정당 경험이 있으셨다면 인지도라든지 그런 이미지 그리고 굉장한 큰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당에 뭐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처음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인유한 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 정당이라는 게 굉장히 거대한 기계 작품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항공모함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배워가면서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선대위원장으로 가시는 게 한동훈 장관한테도 좋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이 비대위를 맡아가지고 본인이 또 큰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 비전, 대권주자로서의 어떤 길도 굉장히 큰 무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능력 있고 똑똑하시더라도 이 정치나 정당은 경험이 없이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대위원장으로 당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를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원장. 근데 원희룡 장관하고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급력이 있다 보십니까? 예, 원희룡 장관도 지금 이제 스타 장관의 한 명으로서 파급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선대위원장으로서 이제 가실 만한 충분한 역량이 저는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뭐 서울 수도권 험지 출마를 이미 사실상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모습만 하더라도 상징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궁극적으로 정당의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민주당 쪽에서 이 두 인물이죠. 네. 윤석열 정부 내각 간판이 전면 배치가 현실화되면은 민주당에서는 좀 야권에 미친 영향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낫다. 왜 그러냐면 내년 선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적인 성격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내각에 몸을 담고 있었던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이 전면에 나서준다면 오히려 더 명확해집니다. 전선 자체가 명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또는 선대위원장으로 나서준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뭐 충분히 여기 두 분과 맞붙을 카드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고 오히려 선거 전략은 심플해지면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복잡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월하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선이 명확해지고 그러면 주제가 뭘 해야 되는가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새로운 인물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현 상황 윤석열 정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 전략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 사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기자,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총선 시기가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요. 길 위에 김대중이라는 다큐 영화 시사회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제작이 된 건데 여기 초청자 명단에 이 대표와 전직 총리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서 영화 상영을 전후로 해서 뭔가 깜짝 회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설주환 부원장님. 일단은 영화 시사회 전후로요. 이 세 사람이 만날 가능성, 특히나요. 이재명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굉장히 많이 공격도 하고 비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새?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날 가능성? 일단 뭐 만나시지 않으면 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만나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저는 더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뭐 그 자리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만나고 또 거기에 요즘 최근 뭐 삼총리 연대설의 한 분이신 김부겸 의원께서도 김부겸 총리께서도 나오신다고 하니 이런 차제 어떤 이런 기회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기회거든요.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카메라 앞이 아니더라도 비공개라도 차담을 나누시면서 현재에 대한 문제점 등을 뭐 차라리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괜히 말 안 하고 있으면 뭐 너 삐진 거 아니니 우리끼리 인간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너 꽁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계의 어떤 리더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얘기 마지막 짧게 해볼게요. 지금 사쿠라 논란, 김민석 의원이 띄워놓은 사쿠라 논란으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겨냥한 것 좀 많이 떠들썩한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 신당 행보 뭐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보는 시각과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 서울 부원장님 어떻게 예측해 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가셨으면 좋겠고 민주당이 남으셔서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민석 의원의 어떠한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올드하십니다. 본인이 15대 때부터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적절치 않은 언행이라고 보고요. 저런 것이 당의 통합을 위해서 어떠한
이득이 될지 네.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 관련해서 방금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 돈봉투 사건을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이런 소식이 방금 들어왔네요. 그 얘기는 내일 한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